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맥빌님 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최대방님도 오셨어요. 모두 반갑습니다. 이승현님, 뇌비우스 사재단님도 오셨네요. 예. 요즘 이렇게 제가 늘 뵙던 아이디들, 닉네임들 보면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못 뵀던 분이 오시는 것도 정말 반갑고요. 또 이렇게 이분은 새로 오셨네 하시는 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도 정말 저는 기쁘고 반갑습니다. 자, 예, 강기민님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강기민님, 네, 정리된 방송 매력 있다고. 예,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이런 메시지는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더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요즘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막상 하다 보면 자꾸 다른데 옆으로 얘기가 새는 경우가 많아서 좀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봅니다. 자, 노재팬님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대장동 녹취록 추가 공개입니다. 더 선명해진 검찰의 공작 수사가 드러났다가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으로는요, 이 녹취록에 들어있는 중요한 한 대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렸습니다. 검찰 수사 걱정할 거 없어. 우리 성남시에 돈 준 거 없거든. 예, 이게 대장동 일당들이 자신들끼리 뒷담화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검찰 수사 신경 쓰지 마. 우리 돈 준 거 없어. 돈 준 게 있어야 걸리지 뭐. 검찰 수사, 국회 국정감사, 야 신경 쓰지 마. 괜찮아. 라는 식으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눈 얘기들이 이 대장동 녹취록에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이거는 2021년 5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나온 얘기들인데요. 자, 그것만 보더라도요, 이게 드디어 하나씩 드러나는구나. 아니, 많이 드러났죠.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난 게 된 것인데, 자, 그런 면에서 보자면 참 지난 2년 넘게, 그건 3년 가까이 이 검찰의 공작 수사가 얼마나 집요하게 진행됐는지 참 되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검찰 참 지독하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재판이 시작됐으면 수사를 더 진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강제 수사는요,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예요. 재판이 열리고 난 다음에 강제 수사를 계속한다? 이거는 이 피고인에 대한 정신적 고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검찰은 필요 없어. 재판이 1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데도 갑자기 재수사하다가 딱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황당한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바로 후진국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검찰 수사 신경 쓰지 마. 성남시에 돈 준 거 없어. 대장동 녹취록 추가 공개입니다. 자, 추가 공개된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 공개된 녹취록은요, 한 2건 정도의 약 50여 쪽 분량, 한 건 60페이지 가까운 분량입니다. 2021년 5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 사이에, 거의 직전이죠. 직전에 대장동 일당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박영수 특검의 딸, 이 퇴직금 11억을 받았네, 50억을 받았네. 바로 이 50억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참 이 무렵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찌라시들이 좀 돌았거든요. 이 찌라시 내용들을 놓고 야, 이거 이래도 돼? 어떡하려고 그러지? 자기들끼리 대책을 논의한 대목, 대장동을 다룬 찌라시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추가로 공개된 녹취록의 내용이에요. 자,
이 추가 공개된 녹취록은 일단 박영수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 박영수 딸의 퇴직금에 대해서 한참 거론이 됩니다.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예. 이 박영수 딸에 대한 퇴직금을 뭐 쉽게 말해서 퇴직금으로 50억을 준다 뭐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퇴직금이 어떻게 50억씩이나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돈이 액수가 일정 액수를 넘어가게 되면은 세금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세금 처리를 두고 회계사하고 이 화천대유, 대장동 일당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걸 논의를 했다라는 그런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세금 처리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 직원이 이 박영수 딸의 퇴직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물어보고 뭐 대책을 세우고 이러는 과정에서 뭐 중요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발설을 했다고 해서 막 화를 냈다는 등 뭐 또는 뭐 야단을 맞았다는 등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하면 그래요. 이 내용은 박영수 딸한테 지급됐다라는 이 50억 혹은 뭐 11억, 50억 하여튼 뭐 액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돈이 문제 소지가 있다는 거는 대장동 일당 화천대유 쪽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간에 티나지 않게 좀 모양새 있게 만들어 보려고 자기들끼리 되게 머리를 굴렸다, 대가리를 굴렸다. 그런 굴리는 내용들이 여기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상여, 퇴직금 뭐 이런 것까지 뭐 곽상도 아들은 뭐 아시다시피 퇴직금에 산재 보상금까지 포함이 됐고 성과급도 포함이 됐다고 봤죠. 자, 그에 비해서는 조금 구조가 좀 단순한 것 같긴 한데 여하튼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포장을 하려 했다라는 정황이 여기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박영수를 의식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즉 뇌물죄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어떻게든 간에 뇌물죄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이 꼼수들 그리고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거론되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들까지 거론이 되게 됐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막 야 왜 그런 말 하면 어떡해 하고 입단속을 하는 이런 과정이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자, 문제는요. 이런 대목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박영수의 혐의가 명백해지느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왜? 이게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뇌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가 뇌물을 준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지만 받는 사람은 이게 뇌물이 아니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누구 말 맞다나 자기는 정상적으로 돈이 들어온 줄 알았다 라고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즉 이게 뇌물이 되려면 주는 놈이나 받는 놈이나 뇌물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또는 불법적인 돈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애매해요. 사실은. 자, 신풍님 조금 전에 속보가 떴다고요. 글쎄요. 예. 박영수 구속이 됐다는 속보가 떴는데 아직까지 속보가 저한테는 아직 안 들어왔네요. 자,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한 걸로는 네. 예, 아직까지는 안 떴습니다. 자, 이 자료가 사실 박영수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틀 전에 공개가 됐어요. 박영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픈 대목일 겁니다. 분명히 돈을 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니까 예, 박영수 쪽에서 나는 모르는 돈이야 라고 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지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예, 근데 박영수 영장이 나왔다는 얘기군요. 아이고, 제가 두 번째 자료로 준비한 게 박영수 구속영장이었는데, 아이고, 좀 네, 요 제목을 조금 바꿔서 제가 또 두 번째 자료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박영수 구속 요 부분요. 제가
영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근데 사실 저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좀 준비한 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게 나왔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박영수 영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그닥 크지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박영수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자, 대장동 녹취록 얘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대장동 녹취록 얘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영수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다. 박영수 딸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박영수 딸한테 뭐 50억을 주네, 뭐 19억을 주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본인들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것을 좀 티 안 나게 마사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대장동 일당들이 돈 뿌린 게 없다라는 내용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성문 씨, 화천대유 회장이죠. 대표죠. 이성문 씨가 이 정영학 씨한테 이런 말을 한다 그래요. 야, 국정감사 해도 괜찮아, 대장동. 응? 왜? 국정감사 해도 되고 검찰 수사해도 상관없어. 우리는 공무원들한테 돈 준 게 없어. 라는 대목입니다. 이 얘기가 나온 거는요, 2021년 한 9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는 어떤 때였느냐면은 대장동과 관련된 이런 찌라시들이 막 돌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대장동에서 뭐 누가 얼마를 해먹었다는 동, 이재명한테 돈이 갔다는 동, 말았다는 동, 이런 얘기들이 막 찌라시로 더 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들도 보면은 겁이 날 거 아니에요. 신경 쓰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책을 좀 논의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야, 찌라시가 돌고 있더라. 이거 어떡하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데 이성문 씨가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 걱정할 거 없어. 뭐 국정감사를 해도 되고 검찰 수사도 상관없어. 왜? 우리 성남시건 경기도건 돈 준 거 없잖아. 없어? 걱정하지 마. 라고 했다는 겁니다. 돈 준 게 없으니까 국정감사에 상관이 없다. 우린 떳떳해. 대신에 이제 이 사람들이 다른 데 돈을 뿌린 건 있겠죠. 돈 준 건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 성남시에 돈 준 거 없다고 하지만 누구는 돈 받았다? 예, 유동규는 받았지. 유동규도 사실 성남시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유동규를 제외한 다른 사람한테 돈 준 적이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즉, 이 이성문 씨 얘기를 가만히 되짚어 보면 이 대장동 일당들은 이 유동규를 공무원이나 뭐 관청 사람으로 생각했다기보다 자신들의 어떤 뭐 자기 직원들처럼 자기 같은 편인 것처럼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한 팀인 것처럼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죠. 성남시에 돈 준 거 없어. 아, 유동규한테 몇십억을 줘놓고서는 예. 그런데 성남시에 돈 준 게 없다라고 잘라 말할 수 있다는 건 뭐냐? 성남시는 유동규는 성남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다라는 뭐 이런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이 비슷한 상황은 사실은 김만배에서도 드러납니다. 김만배는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큰 소리를 땅 쳐요. 저는요, 공무원한테 돈 준 적이 없어요! 라고 큰 소리를 막 칩니다. 이 당시가 언제적이냐면요. 지난 4월입니다. 지난 4월 김만배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이었죠. 뭐 정치 자금, 특히 대선 경선 자금과 관련된 이 부분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김만배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저는요, 공무원한테 돈 준 적 없어요. 그러자 재판부가 묻습니다. 증인, 유동규는 공무원 아닌가요? 유동규한테 돈 줬잖아요. 아, 예, 유동규한테는 줬습니다. 보시다시피 김만배 역시도 유동규를 남의 사람, 특히 관청 사람이다, 성남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아니라 자신들하고 같이 일하는 사업 파트너다. 그쪽에 더 가깝게 생각해 준 것 같아. 아니,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줬는데 유동규한테 준 돈은 싹 제껴놓고 아유, 그거 나 공무원한테 돈 준 적 없어!
라고 얘기했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김만배의 인식 속에서도 유동규는 성남시 공무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성문도 그렇고 김만배도 그렇고 이렇게 준 적이 없다. 돈 준 적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게다가 유동규한테 준 돈은 공무원한테 준 돈이라고도 생각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이 돈을 이재명한테 연결시킨다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게 되겠죠. 자, 이런 면에서 보자면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수사라든지 언론 플레이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속보가 진짜 떴나요? 네. 네. 박영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나왔다고 하네요. 발부가 됐고요. 증거인멸 염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영수가 자기 핸드폰을 박살을 냈다고 하더니 그 핸드폰 박살낸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보면은 혐의가 소명이 된 다음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등장이 되는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한 거는 뭐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보는 것 같네요. 담당 판사는 윤재남 판사라고 하네요.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만배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볼게요.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요, 이때 지난 4월에 이 법정에 출석해서 이 김용 부원장과 관련된 혐의를 이렇게 쭉 증언하면서 아주 큰 소리를 텅텅 쳤습니다. 공무원한테 돈 준 적 없다. 그리고 나 김용한테서 대선 경선 자금 이런 거 요구 받은 적도 없다. 나는 들은 적도 없다. 아니, 도대체 김용하고 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가 큰 돈을 요구한단 말이냐. 검사가 계속 끈질기게 물어봐요. 야, 남욱하고 정영학은 대선 자금 줬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만배 너도 증언해 라고 하니까 김만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정진상하고 나하고 그런 관계도 아니고 김용도 나하고 그런 관계 아니야. 김용? 나 몇 번 만난 적도 없어.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그 유명한 의형제 얘기가 나옵니다. 야, 너 의형제라며? 아니? 무슨 의형제야? 나이 50 먹고 무슨 의형제야? 라고 핀잔을 주죠. 즉 대선 경선 자금 20억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명백히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자신은 이 대선 경선 자금 20억 이걸 뭐 요구를 했네 말았네 요 얘기는 자기는 뉴스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재명을 만난 적도 없다. 아니 대선 경선 자금 20억씩을 받으면 내가 이재명하고 어느 정도 친분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돈을 주면 이재명한테 직접 주지 왜 유동규한테 주겠냐. 난 도청에 간 적도 없다. 그리고 내가 뭐 이재명하고 직접 뭐 거래를 하고 말을 투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다만 내 대학 선배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 부지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 이쪽 사람을 좀 내가 좀 거론하게 적은 있다. 그래서 내가 허세도 좀 부렸다. 뭐 도지사한테 할 말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다 전달해 줄게. 이렇게 허세를 부린 적도 있다. 하지만 직접 만난 적도 없고 말을 섞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다. 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 대장동 녹취록 그다음에 법정에서 나온 증언이 하나로 이 정리가 되는 거죠. 예, 하나로 이제 보면은 일치합니다. 적어도 유동규를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 성남시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돈 받은 사람은 없다. 두 번째, 이 과정에서 오히려 박영수한테 돈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이게 이 내용이 얼마 전에 보도가 되면서 아마 오늘 박영수 구속영장 발부에도 조금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다만 혐의가 소명됐다는 내용이 없는 걸로 볼 때 일단 결정적인 이유는 표면상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박영수 특검 측에서 핸드폰을 부신 거 요 부분이 가장 뭐 좀 치명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내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요인은 딴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검찰 쪽에서 이번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공을 들였거든요. 이 공을 들였다는 게 뭘 말하느냐? 수사가 잘 됐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가 잘 안 됐을지언정 하지만 판사님 영장 내주세요 라고 할 때 이런 형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 PPT를 뭐 250장을 만들었다는 둥 어쨌다는 둥 뭐 그런 거를 볼 때 검찰에서 엄청나게 판사들한테 어필을 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꼭 영장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죽어요. 라고 얘기한 거죠. 참 제가 요즘에 이 법원의 이런 판결이라든지 뭐 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까이 보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뭐냐면 법리라든지 이 법률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치적인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무척 많구나. 또는 이 재판의 경우에 양 당사자의 힘의 차이를 보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가자. 요렇게 하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정말 법리와 사실관계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회적으로도 끝발이 있냐라는 것을 비교 분석해보는 자리가 돼버리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느낌 받을 때 너무 많아서 정말 씁쓸합니다. 이 박영수 것만 해도 그래요. 제가 좀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이 법리적으로만 보면은 발부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번에 발부된 걸로 볼 때 그 정치적인 요인이 이 법률 외적인 요인이 더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사건의 재판 과정이라든지 수사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목을 걸고 열심히 이렇게 보도를 하고 또 함께 싸웠느냐. 결국에 힘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에 따라서 향후 뭐 재판이든 또는 뭐 구속영장 발부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애시당초 힘의 차이가 현격하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우리 힘이 이렇게 세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제 대장동 사건 보세요. 점점 검찰의 공작이라는 거, 검찰이 언론을 동원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게 명백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검찰은 몰랐을까요? 알고 있지. 판사는 몰랐을까요? 알고 있지. 알고 있지만 정치적인 어떤 그러니까 재판 외적인데 너무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많이 들어요.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그나마 늦었지만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이 점점 밝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의심하고 있었던 박영수라든지 이런 50억 클럽들에 대한 단죄가 하나씩 둘씩 진행되고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대성님 오셨네요. 베리님 베리님 오늘 촛불연대와 서울의 소리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연대 집회한다는 소식 전해주셨네요. 그 다음에 노가다 인생님 들어오셨습니다. 박영수를 구속시키는 것도 꼼수 아니겠느냐라고 하셨고요. 형량 줄이기나 특검 때문에 이런 게 아니겠느냐, 검사들의 속임수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자님, 제가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렸죠. 이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기소가 되는 건 어떻게 보면 거의 기정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박영수가 유죄가 나올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다. 대체로 보면 무죄일 가능성, 특히 이 뇌물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제가 늘 드렸어요. 왜? 그렇게 해서 1심 판결이 어느 정도 나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특검을 발동하는데 상당히 장애 요인이 됩니다. 자, 오늘 박영수가 구속이 됐죠. 그럼 보통 구속 기간이 6개월입니다. 1심 끝날 때까지 6개월이라고 하면은 언제가 되나요? 내년 2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특검이 올해 말쯤에 가야지 이게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통과되고 이렇게 다 해버리면 2월 정도는 가야지 특검을 만들 수 있고 또 윤석열이 여기에서 특검을 거부할 수도 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때 특검 거부할 수 있는 명분도 만들어야 되겠죠. 뭐 박영수 1심 나왔잖아 라는 식으로 하게 돼요. 근데 보통 1심은요. 구속 피의자가 있는 경우에는 1심은 6개월 안에 대부분 끝이 나는 게 정상이에요. 대장동 사건, 다른 사건 같은 경우는 1심이 뭐 6개월 이상 가기도 합니다만 대체로 1심 이상 6개월일 겁니다. 그렇다면 뭐 그때 맞춰가지고 박영수를 적당히 석방시켜주고 동시에 특검이 대장동 특검이 진행되는 걸 막겠다라는 거죠. 제가 뭐 그 얘기는 참 여러 차례 말씀을 뭐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황님 오셨고요. 한심한 경님도 오셨고요. 조순님도 오셨습니다. 돈프리TV님, 증거인멸할 시간은 충분했을 텐데요. 그 말이 제 말이. 하려고 했다면 벌써 일찌감치 했겠죠. 그리고 이번에 휴대폰을 깼다라는 것도 사실 최근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꽤 좀 됐던 얘기예요. 박영수 특검 쪽 얘기는요. 아니 정기적으로 핸드폰 바꾸고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핸드폰 같은 건요. 깬다고 해서 이 증거인멸 안 돼요. 박영수가 그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 핸드폰 깼다고 해서 이거를 증거인멸이라고 한다고요? 아니죠. 하여튼 뭐 꼼수는 맞습니다. 하지만 뭐 일단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박영수 참 그 구속영장이 이제서야 나왔다는 게 많이 안타깝죠. 하얀머리님 결국 각본대로 가나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한상민님 스토리가 뻔하다고요. 박영수 스토리가 뻔하니까 그나마 이재명 대표님 죄가 없다는 게 밝혀지고 있다는 것 그게 더 기쁘다고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자, 스투키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스투키님 연속으로 후원해 주셨네요. 아이고 참 감사드립니다.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